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정의당이 검찰개혁에 대해 성명을 냈습니다. 검찰에게 보안수사권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보안수사권도 수사 개시권, 수사 종결권처럼 매우 중요한 수사권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인데 정의당이 이런 기본마저 간단히 무시해버렸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노동당의 후신으로서 진보정당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정당이었지만 이렇게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도대체 자기들이 무슨 성명을 내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멍청한 정당이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젠 안녕을 고해야겠습니다. 스픽스가 보내드리는 인기 토크쇼 역전의 용사들, 오늘도 최고의 출연자들과 함께합니다.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시사평론가 김성환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유난히 더 힘이 있어 보이시는데. 아 제가요? 예. 왜요? 아니 더 그러니까 확 막 힘이 막 들어가. 아 그래요? 네. 뭐, 좋습니다. 뭘 먹었나? 네. 하루 중에 한 끼밖에 못 먹었는데. 네. 좋습니다. 잘 봐주셔서 좋습니다. 아 듬직한 분입니다. 네. 사람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평론으로 유명하신 우리 김종욱 박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왜 그러고 왜 이러시죠? 아니, 저녁이 왜 사랑을 뭐 명절을 앞두고 덕담을 주시는 건 감사합니다만 너무 과하며 넘칩니다. 네. 야 정말 전문가 중에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최고의 법조 전문 기자 장영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와. 그런 말씀 중에 괜히 설레네요. 네. 아니 사실 저는 있는 그대로 사실만 얘기하는데 제가 좀 전에 어떤 경찰관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경남지방경찰청이 직원들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내용이 명절을 앞두고 외국인들이 잔뜩 올 수 있으니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제목이 이렇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외국인 대상 범죄 예방 활동 강화 지시. 대통령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데요. 최근 중국 단체 관광객 입국 및 체류 외국인 관련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어. 증가하지 않는데 추석 연휴 기간 중 외국인 관련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하니까 차질 없이 해라. 그러니까 외국인 많은 곳에 순찰 많이 하고 112 신고하면 바로 출동하고 이러는 건데 이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지시하고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 잘 모시고 돈 좀 많이 쓰고 가시게 하라 이거 아니에요? 깽판 못 치게 해라 이거 아닌가요? 와 경남지방경찰청이었습니다. 신기해서요? 경남에 그렇게 걱정을 해야 될 정도로 외국인이 많이 오는 곳이 있던가요? 저는 솔직히 그것도 되게 의문스러워요. 이거는 그렇죠. 주로 서울 대단히 네. 그 어떤 실용적인 어떤 이유에서라기보다 대단히 정치 선동에 가까운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그 경남경찰청장은 누군지 청장이 알고서 내린 건지 아니면 청장 모르게 내렸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청장이 모르고 나가는 경남경찰청 공문이 있을까요? 네. 알고 했겠죠. 그러니까 전 모르겠어요. 저런 어떤 경찰의 행태가 우리 사회와 우리 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을 안다면 저런 게 얼마나 소위 정부 지침과 반대되는 상황인지. 근데 공무원이 정부 지침과 반대되는 건 최근에 검찰 40여 명이 보여준 행태랑 유사한 행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란이 지금 나름대로 진압돼 가는 과정입니다만 여전히 내란의 잔흔들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확인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냥 만만치 않구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요 사건으로 전체를 저희가 평가할 수는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명절을 앞두고 저런 식의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거의 차별적인 용어를 공무원이 공식적으로 제기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우려되는.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경남경찰청이 외국인 범죄 증가 추세에 맞춰서 치안을 강화한다. 이게 이제 지난 5월 달에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체류 외국인의 경우에 이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온 지역에 일종의 범죄가 증가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기는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거 이건 보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건 거꾸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이 들어오는 지금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관광객,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에 따라 그거하고는 지금 결이 다른 네네. 차원의 얘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많아진 건 사실이니까. 네네. 근데 그건 그렇다 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인 혐오를 조장할 수 있고
또 지금 그러지 않아도 중국인들이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무슨 뭐 전염병을 우려하고 뭐 범죄가 증가하고 마치 대한민국에 큰 혼란이 있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데다 그것도 모자라서 국정자원의 최근에 화재 사건까지 그거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지금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경찰이 발맞추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왜 우리나라 보수 정부 지도자들이 옛날부터 국제화라든지 뭐 글로벌 스탠다든지 이런 걸 먼저 제시했던 게 소위 보수 정당들의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럼요. 근데 네네. 요새는 또 거꾸로 돼서 이 국수주의도 이런 국수주의가 없는 것 같고요. 이거는 뭐 글쎄 이건 제가 볼 때 천박하기 이럴 데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전 세계적으로 보수주의자라는 사람들이 극우를 넘어서서 이거 아주 그냥 살짝 미쳐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참 안타깝습니다. 구독자 중에 나무꿈님이 알아보고 얘기하라 이상한데라고 물음표를 찍으셨는데 저희가 공문도 가지고 있는데 혹시 PD님 잠깐이라도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보여주셔도 좋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사실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야 정말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극복이라는 게 산 넘어 산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러지 말라고 지시를 하니까 거꾸로 좀 더 나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깽판 치지 마라. 경찰이 역할을 해라 하니까 외국인 범죄 얘기를 하는 거 이건 완전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더 정확히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금 혐중 여론들을 만들고 대방동, 명동에서 시위를 하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상황들이 대체적으로 부정선거 문제와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태인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아니, 그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사법부 모두 그런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정리가 된 부분인 거고 중국인들이 여행을 와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뭐 도움이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명동에 있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매우 우려하잖아. 이 좋은 기회에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 여행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자영업이 좀 활성화되고 내수가 좋아지게 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제발 부탁인데 좀 시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런 시위를 잘 관리해야 될 경찰들이 오히려 여행을 오는 네, 공문 저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우. 진짜입니다. 가짜 아니고요. 경찰관한테 제보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국 단체 체류 관광객 외국인- 입국 및 이렇게 되면 네. 체류 외국인은 뭐 그러니까. 그렇다 치지만 중국 네. 단체 관광객 입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극적으로 들어가 수행하라는 있네요. 거고 그 다음에 뭐 범죄 예방 활동 외국인 많이 모이는 곳에 순찰해라 이런 거. 아니 그리고 저게 특정권을 누가 저게 적시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에서 오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 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니고, 네. 거기에 중국에서 오는 여행객이라고 딱 적시를 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시위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 팻말에 들고 차이나 아웃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동일한 효과를 내는 그리고 거죠.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 보세요. 외국인 그 체류 외국인이 아니라 그 여행객이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 중에도 극소수예요. 가장 적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고 결국에 우리가 지금 뭐 내란 극복이니 우리가 또 이렇게 개혁이니 얘기를 합니다만 그 최종적인 마침표는 인적 청산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이 이런 면도 있지만 오늘은 박수 받을 일도 하나 했는데요. 이진숙 씨 관련 일입니다. 야, 이진숙 씨가 집에서 체포됐는데 며칠 전까지 장관급 고위공직자였던 분이 집에서 체포되는 경우는 없죠, 사실 별로. 네, 그렇죠. 거의 없는 사례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수사 협조를 안 했던 사람이겠네요. 그렇죠. 그동안에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인카드 사용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이거라는 하고 건 이제 있는 상황인데. 선거법 위반. 네, 선거법 네. 위반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네. 이렇게 두 개가 같이 걸려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보수의 여전사 발언 있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으로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특정 정치 세력이나 정치인에 대해서 찍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전선거 운동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좀 어처구니가 없는 건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세 차례 조사받으라고 소환 통보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조사를 안 받겠다고 뭐 본인 얘기로는 계속 뭐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 소환 통보를 했을 때 그때 국회에서 방송법 관련해서 지금 정보조직법이니까요. 패스트트랙 태운 것 때문에 자기가 뭐 조사를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가 패스트 트랙했나? 국회의원이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유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사범으로 굉장히 중대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가서 체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야. 그러면 이분은 지금 상태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를테면 체포됐다는 건 보수의 여전사로서의 존재감을 높이는 겁니까? 아니면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가는 겁니까? 뭐 저 정도까지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고 발부가 됐다라고 얘기하면 체포의 여지가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대로 가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선거에 출마하기 어려울 것 그렇죠. 같아요. 선거법 위반 사범이면 어렵겠죠. 이분이 의도를 한 게 아닌가 생각도 의도. 들어요. 네. 네, 이게 이분이 사실 그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아마 이 부분을 빨리 지금 그 경찰로서는 수사를 해서 넘길 필요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언제까지 도망칠 수 없을 거라는 본인도 알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거는 날 잡으러 올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러면데도 계속 이렇게 했다는 거는 잡혀가더라도 괜찮다. 아니 잡혀가는 게 괜찮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분이 지금 뭐 서울 쪽에서는 잘 모릅니다만 대구나 경북 이 동네에서는 이분이 차기 대구시장 아니면 차기 경북지사로 거의 유력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떠든다는 거예요. 특히 그 지역에 그 뭐 저기 특정 종교나 특정 세력들이 이진숙을 밀어야 한다는 식으로 벌써부터 이렇게 뭐 여론몰이를 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체포됐다. 말 그대로 보수 여전사라고 네. 예, 이렇게 아니, 근데 공격받는 게 돼버렸잖아요. 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되고 체포된다면 구속될 가능성도 더 높아지면 아예 출마 자체를 못 하는데도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그리고 또 장 기자님 말씀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게 이진숙 같은 사람 혼자 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기획 의도도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요즘은 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네. 옥중 출마 이런 것도 많았거든요. 네. 예, 네, 그런 것까지도 확정되기 노릴 전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번에 뭐 대구시장이든 아니면 그때 무슨 저기 경북지사든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유를 노릴 수도 있는 사람이고. 그 이유라면 대통령도요? 아니 뭐 이제 꼭 대통령이 아니라 오. 이번 선거 외에 다음 선거 네, 그리고 네. 이번 선거에 못 나간 또는 실패하더라도 다음 선거에 당선될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플랜을 나름 꾸미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오. 그렇다 본다면은 이렇게 옥중 출마 같은 것도 뭐 나름 시도해 볼 만한 그런 아이템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뭐 말한 것처럼 아니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3번이나 나오라고 얘기했으면 안 나오면 체포영장 청구하는 거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발부하면 체포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뭐 대단히 예를 들면 뭐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이고 정치적인 수사인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걸 또 언론이 그렇게 또 포장해 주는 것 제가 볼 때는 누구든 이렇게 수사 나오라고 얘기했는데 3번이나 안 나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체포를 해야지만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밝혀낼 수 있는 거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노렸다고 얘기합니다만 좀 우리는 그들이 노리는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 너는 그냥 저렇게 해라. 그 영등포경찰서가 체포를 해서 지하주차장 집 지하주차장에서 체포를 했대요. 네. 이제 데리고 압송하는 과정에서 이게 영등포 경찰서 앞에 기자들이 막 대기하고 있잖아요. 카메라 막 이렇게 네네. 사진 찍고 그러니까 수갑 찬거 이렇게 좀 들어 보였잖아요. 아,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숨기는데 왜냐면 그렇죠. 그게 박근혜도 그러던데. 네. 네. 그래서 보통 이게 물론 이제 수갑 자체가 드러나지는 않게 거기다가 경찰이 이렇게 뭐 네네. 수건이나 뭐 그렇죠. 이런 것들 네. 둘러주기는 하지만 근데 보란 듯이 일종의 뭐 과거에 그거 있잖아요 독재에 맞설 때 네네. 그때 나 체포됐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딱 그 폼으로 있는 양심수 버전. 그걸로 몇 년 전인가 트럼프가 머그샷 찍었다고 할 때 그 머그샷을 찍으면서 되게 좀 독특한 포즈를 취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되게 자랑스럽다는 식으로 마치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치 상당히 탄압을 의도가 당하고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한 명 자르기 위해서 방통미디어위원회로 바꿨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탄압해서 체포하고 있다. 이걸 그냥 공개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시위성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싱크 하나 준비했는데 그거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자, 이진숙 여기 수갑 차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어. 독립운동가. 멘트 준비했어요. 민주운동가. 저분 지금 발언 내용 준비했어요. 그렇죠. 예. 차에서 계속 뭐라고 칠까 멘트를 이재명부터 가자. 저도 저 장면을 못 봤는데 저 장면을 보니까 그 장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진짜 기획이구나. 나를 잡아가게 만들어야지. 난 죽어도 안 나갈 거야. 나를 잡아가면 멋지게 예를 들면 세레머니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난 그러면 내가 스스로 장담했던 보수의 여전사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자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건 이미 방통위원장을 자기가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그 자리에 지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런 어떤 본인의 제스처는 본인이 어떤 탄압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방통위원장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본인이 직접 보여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런 게 일부에선 통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대구 경북에선. 예. 서글프네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방금 전에 장 기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대구시장 나오면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들 보수 쪽에서도 얘기하고 있다 그래요. 본인이 이제 그걸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아마 제일 주목받는 시기인 것 같아요. MBC 있을 때도 이렇게 주목받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김재철 사장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스캔들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목을 못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김재철에 가려서. 가려서. 그래서 이 방통위원장 되는 과정도 그렇고 지금 이제 체포까지 됐으니 본인 스스로는 얼마나 막 신났겠어 지금. 야, 난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 또 영남 지역이 보수화 경향이 훨씬 더 심각한 단계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조사 결과도 나온 적이 있잖아요. 한겨레 신문 조사한 걸 봐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 지지층의 한 40%가 지금 극우 성향이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 스스로는 다음번 내년 이제 지방선거 때 굉장히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다만 저는 그 생각 윤석열이 싹 스쳐 지나갔는데요. 윤석열도 비슷하게 했잖아요. 좀 비켜봐요. 그래서 내 지지자들 좀 보게 이렇게 얘기하고 막 풀려났을 때 막 이러면서 막 무슨 개선장군처럼 행동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속옷바람에 나 체포되기 싫어 막 들어눕고 그 다음에 밥투정 부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지 않았다 이 사람도. 이렇게 해서 물론 구속영장이 그 발부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그때부터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다. 윤석열 보면 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구에 또는 경북에 이런 사람을 도지사 또는 대구시장 후보로 공천하면 국민의힘은 더 망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지금까지 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극우화가 더욱 진전된 건 사실입니다만 대구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공천하면 그 사람이 됐던 역사가 거의 김부겸 전 총리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속 진행돼 왔었기 때문에 저는 그 구도 자체가 쉽게 바뀔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구 시민 같은 경우도 좀 자괴감을 느끼지 않으시겠어요? 지금까지 이준숙이 방통위원장을 해오면서 했던 행태들을 보면 소위 기자 출신이 저런 행동을 보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행태들을 봤을 때 저런 사람을 갖다가 그냥 국민의힘이 소위 경선을 붙이지 않고 많이 내려꽂게 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제는 따지고 보면 극우화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대구시장을 그나마 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저는 마음에 안 들면 가끔은 옳은 소리를 할 때가 있잖아요. 일관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을 대구시장으로 앉혀놨을 때 대구 시민들의 자부심, 대구 시민들의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소양 이런 부분에 대한 상처를 받게 된다면 당장은 그런 흐름이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찌 보면 또 대구 경북이 바뀔 수도 있는 하나의 또 계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해야죠. 저희들이 많이 설득하고 얘기하고. 요즘 홍준표 전 시장님이 상당히 뉴트럴해 보여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좀 희한한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한동훈이 멀쩡해 보이고 안철수 훌륭해 보이고 조경태는 뭐 그 애국지사로 그렇죠, 보이고 막 그렇죠. 이런 느낌이 이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놓느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달리 보이는 게 서글픕니다만 참. 그러니까 좀 근데 이게 국가를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공무원 그러니까 며칠 전까지 장관이었으니까 소환 요구 이런 게 있으면 어떤 사람보다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어떤 사람보다 협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았고 이것을 자기의 정치 쇼에 활용한다는 건 공직자로서의 기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럴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언론의 역할이 점점 붕괴되고 있다는 점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그 고위공직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옛날 같으면 다 얘기했을 거예요. 뭐 지금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같은 것도 과거에 이제 그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출석을 한 몇 번 미루신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기자들이 엄청나게 비판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거 비판하는 소리를 못 들어요. 그거 보면은 이 언론 역시도 지금 상당히 많이 글쎄 후퇴했거나 아니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창궐한다.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면 저는 기사가 그렇게 써져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윤석열 정부와에서 방통위원장이 한 짓이 뭔가 YTN 민영화시키고 KBS 사장 바꿔가지고 완전 땡전 뉴스처럼 만들어 버렸고 네. 그 이후에 MBC와 EBS까지도 작업하려고 하다가 다수당인 야당의 또 국민적인 저항 때문에 그것을 진행하지 못한 이런 결과물로서 지금 언론개혁법들을 만들었던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탄핵당한 와중에도 나와서 뭐 한다는 얘기가 보수 여전사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정적 중립 위반을 한 사람을 체포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좀 내일부터 뻔하겠습니다만 또 언론이 탄압 프레임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렇게 오게 된 과정의 그 전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론이 스스로 상처당한 거잖아요. 저런 이준수 같은 자들 때문에 언론이 민영화되고 그다음에 권력의 말을 듣게 됐던 상황들에 대해서 쭉 전사를 보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언론을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신뢰할 수 없는 언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시민들과 국민들이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바꾸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좀 이런 내용들이 좀 보도가 많이 돼야 되는데 통 그런 보도를 최근에 본 적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국가에 대한 모욕을 중단하라 뭐 이런 사설도 좀 나오고 네, 그래야 된다는 거죠. 기사도 그렇고 뭐 이진숙 너무 장난치지 마라. 하여튼 좀 품격 없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볼품 없는 사회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답답한데요. 공직자들이 정말 어떻게 이게 논다는 표현 말고 다른 표현이 생각나지 않아서 정말 죄송한데요. 놀고 공직자들이 어떻게 놀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검사님들이 검은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파견 검사들은 초상을 의미하는 검은 넥타이 착용으로 지금 진행되는 이 절차가 검찰청 폐지의 이유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과 모순이라는 점을 항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넥타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뭐 그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류의 이야기는 과연 이 재판정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저 기사를 처음 보고 설마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네요. 자, 단계가 근데 좀 헷갈리실 분들이 있을 것 네네. 같아요. 맨 처음에 얘기한 사람이 검사라고 착각하실 것 같은데 검사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쪽 변호인이에요. 그렇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저렇게 복장을 입고 있는 걸 보면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지금 내란 특검이 부당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검은 넥타이를 맸잖아요. 그러니까 맞춘 건가요? 짠 건가요? 글쎄요. 아니 의상은 검은 옷, 검은 넥타이는 쉽진 않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집에서부터 일반적으로 쉽지 않죠. 그렇게 입고 나와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거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 저걸 만약에 서로 사전에 인지했다면 더 나쁜 인간들인 거죠. 네. 만약에 그러면 합리적으로. 이거 이걸 만약에 심각한 문제죠. 저랬다면은 그건 진짜 저 심각한 문제죠. 검사들은 전부 다 내통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저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저거는 말 그대로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것도 더군다나 법정에서 저렇게 했다는 거는 최소한의 어떤 그 검사로서 양식을 좀 법조인으로서 저렇게 하면 안 되죠. 법정에서 저런 집단 행동이 있는 경우 민주화 운동 시기에 어떤 공간에서도 한마디도 하지 못한 양심수들이 법정에 나왔을 때 아유 광주 학살의 진상을 밝혀야 됩니다 이렇게 한마디 얘기하고 입틀막 당해서 끌려가는 장면은 있어도 국가 공무원들이 저렇게 앉아서 와 저건 정말 놀라운 엽기적인 장면이네요. 저건 보신 적 있어서는 안 있으세요? 되는- 저런 걸요? 처음 봤어요. 저런 데 처음 봤어요. 저는 아마 저 장면이 매우 상징적인 전 장면이 될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나중에라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12월 3일부터 그러니까 국민주권과 내란 세력의 싸움이 있었잖아요. 진짜 힘들게 국민주권이 승리를 한 건데 그 이후에 나름대로 평안한 세상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국민주권 대 기득권 카르텔과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구나 생각이 들고 그 기득권 카르텔을 대변하는 자들인데 그 검사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에게 못된 짓이나 못된 짓은 다 했던 집단이 소위 자기들의 권한 중에서 국회가 입법적인 민주적 과정, 법적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에 저항해서 저런 집단 행동을 하는 행태를 보면 저 조폭들이 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네. 조폭도 저렇게는 안 할 거예요. 법정에서는. 근데 법정에서 못하죠. 그죠. 제가 볼 때 법정을 조롱하는 행각.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법은 자기 아래에 있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사고방식이 아니면 저런 행태를 할 수 없는데 저걸 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했을까? 전 검찰 기득권 카르텔의 암묵적 공감대와 지시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런 행동을 검사가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개별적으로? 일반적인 재판정에서 그 정치적 행위로 인식될 만한 뭔가를 할 때 뭐 복장이라든가 그렇게 할 때 재판장이 그걸 제지를 한다거나 그렇죠. 제지를 하죠. 주의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거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늘 지기현 재판장이 아마 이거 담당이었을 것 같은데 이거 제지를 했었어야 되거나 분명히 경고를 했었어요. 직위원 재판이었습니다. 직위원, 네네.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오늘 저 재판이 국민들 앞에 공개가 될 거라는 게 예고가 돼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다분히 의도성을 가지고 한 그렇죠. 겁니다. 기획을 한 거죠. 이거. 네네. 네, 근데 이걸 기획을 했다면 더군다나 이게 내란 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특검이 조은석입니다. 조은석 전 고검장이에요. 근데 조은석 고검장은 지금 검사들의 이런 행동에서 아주 질색팔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조은석 특검과 경쟁 관계에 있는 어떤 또 다른 사람에 의한 어떤 이런 기획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검찰 내부가 은근히 이렇게 해주길 바라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집단적으로 검찰 내부에서 행동으로 옮기긴 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이니까 이제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내란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집단 행동을 해주길 바라는 지금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또 그 검사들이 알고 있고 제가 볼 때 심리적 압박도 저는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배들이나 계속 너네들이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많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돌아갈 조직을 위해서라도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특검에 나와 있는 검사들이 꽤 여러 분 계신데 이분들이 이제 특검이 마무리되고 돌아갈 때쯤 되면 특검이 이제 저기 검찰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살짝 그 부분도 걱정이 되긴 하는 거예요. 내가 갔을 때 내 자리 없어지면 어떡하지? 물론 공무원이니까 완전히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게 또 내가 늦게 들어가면 자리를 못 잡는다든지 내가 중요한 좋은 자리에서 밀려난다든지 아니 특검 가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는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고 또 승진에 유리하기 위해서인데 그렇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특검 갔다가 돌아가면 내 자리가 오히려 밀려나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우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때 와가지고 야 네가 좀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네가 좀 생각해 줄게. 상당히 유혹이죠. 아니 열이 받는데 화를 내면 안 되니까. 근데 지 자리 때문이든 지 기득권 때문이든 카르텔 때문이건 간에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법정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법정에서 집단적으로 저렇게 집단 행동을 해요. 또 옆집에서는 40명 다 원대 복귀 시켜달라고 뭐 불철주야 이러는데 이게 뭐냐고 집단 성명을 내고 이 집에서는 실제로 검은 넥타이 매면서 집단 행동을 해요. 공무원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집단 행동한 공무원 노조 이런 사람들을 처벌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전교조 스님도 같은 분. 저는 네.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란 범죄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거기 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이런 항의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러니까 내란과 지금 국정농단 사건, 그러니까 국정농단,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가 지금 40명이 그렇게 행동을 한 거잖아요. 네. 내란 특검에서 나온 검사들이니까 내란과 국정농단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을 하는 사례 중에 하나예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법률적으로 제대로 의율해가지고 단죄하지 않게 되면 내란이 앞으로도 또 아니면 국정농단이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명증한 사건이고 이것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자기 입장들을 보여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게 검찰로서의 자기 역할인 거예요. 근데 그 장을 저렇게 예를 들면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기존 권한들을 지키기 위한 퍼포먼스의 장으로 활용한다? 전 그렇다면 검사하지 말아야죠. 저런 사람 제가 잘라버려야죠. 아니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습니까? 헌법에서 공무원들은 국민에게 봉사한다라고 돼 있는데 봉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들을 지키기 위해서 소위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는 법정이라는 공간을 장례식장으로 만들어버린 행태가 돼버린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럼 저 법정은 내란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소위 자기들의 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공간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 저건 정치적 행위예요. 따지고 보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도 저희가 볼 수 있게 포괄적으로는. 그래서 저런 것들을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래서 초반부터 40명 얘기가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잖아요. 아니다. 봉합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런 부분들을 봉합할 문제가 아니다. 이건 정성호 장관이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자 지금 이문정 검사장에 대해서는 경고 선생을 보냈다고 하죠. 네. 똑같은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문정 검사장한테 이렇게 아주 조롱하고 아주 저열한 용어를 써서 비방을 했던 그 검사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 네. 아무 소리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대놓고 항명했던 검사들에 대해서도 아무 소리도 없었죠. 그러면은 이게 그 사람들은 아무런 경고 메시지가 없는데 이문정만 경고 메시지를 받았다. 그럼 보기에 따라서는 장관이 이문정은 지지하지 않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지지한다라고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아주 안 좋은 메시지라는 아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봤어요. 이문정 검사장을 만나봤는데 왜 네. 경고장을 받았냐. 장관한테 메일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검사들에게 포획되면 안 되고 검찰 개혁은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검사장이 장관에게 메일을 보내서 이렇게 공포한 게 아니라 메일을 보내서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는 건 잘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칭찬할 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네 공개적으로 질타를 받은 거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글쎄요, 뭐 정성호 장관이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발하는 검사들이 있는데 어쨌든 흔들리지 않는다 검찰 개혁은. 그리고 이미 그건 물 건너 간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했으니까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또 자기 조직이 그렇게까지 일종의 수사 기소가 분리가 돼서 간판을 내리게 되는 상황인데 검사들이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어색한 장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말 것이다. 어찌됐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생각은 만약에 내가 경고 메시지를 준다고 하면 이문정 검사부터 먼저 준다. 이문정 검사부터 먼저 줘야 그 다음에 좀 더 집단 반발이 구체화됐을 때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사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엄중 경고를 하든 징계 조치를 하든 할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문정에게도 이러는데 니들이야 그렇죠. 뭐 이렇게. 예. 뭐 그걸 먼저 그렇잖아요.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했을 네. 때는 너들도 가만히 안 둘 거야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제는 그럴 때가 거의 된 이럴 거죠. 때 그렇게 된 거죠. 거의 이제 된 네. 거지. 근데 구독자들 중에서 예를 들면 조은석 특검이 모친상을 당해서 다 상복 입은 거 아니냐. 이것 가능성 어떻습니까? 그건 이제 그- 상중이 아니에요. 네. 이미 다 그게 아마 돌아가신 게 9월 말이었거든요. 네네. 27일인가 이랬던 걸로 제가 아,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이제 그 장례가 다 끝났을 네. 시점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장례식장 갈 때 검은 넥타이를 매지요. 일상적으로 그것 때문에- 나와서 넥타이 아니, 매지 아침부터- 않죠. 그렇지 그것 때문에 재판정이 한꺼번에 같은 상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네. 한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 사건, 그러니까 정성훈 법무장관의 어떤 뜻은 제가 정확히 아직 모르겠고 밝히지 네.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가 저는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검찰청장 권한대행이 세게 깃발 들었다가 살짝 내렸잖아요. 그랬죠. 이게 시그널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동의할 수 없어. 아무리 이재명 정부 하라고 하더라도 내가 검찰의 총장은 아니지만 권한대행으로서 깃발 딱 들고 난 다음에 한마디 하니까 잠깐 깨갱했었는데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에서 40여 명 정도가 의견서라고 얘기하고 또 살짝 빠지면서 집단 항명이 아니라 그냥 의견만 얘기했을 뿐이야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수사가 마무리되면 뭐 예. 이런 것도 그다음에 빠지는 거죠. 네. 내란 재판이 벌어졌을 때 또 내란 재판,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 있는 어떤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또 넥타이를 차고 있고 이제 내부에 이 크로스인가요? 뭔가요? 내부에 그 있잖아요. 크로스, 예. 크로스. 네. 거기 보니까는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런 사람이 정치권의 겁박은
독일 나치시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에게 동료 유대인을 밀고하라 요구하면서 밀고하지 않으면 계속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을 연상시킨다. 그러니까 정치권의 겁박. 그러니까 국회에서 소위 국회법에 따라서 입법화된 것을 겁박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존재한다면 반헌법주의자들이죠. 윤석열 말에 의하면 반국가 세력이죠. 반국가 세력이 공식적으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저는 이 정도 상황이 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문제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입 다물어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게 어떻게 정치권의 겁박이냐? 아니 우리 헌법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요. 국회법에 따라서 통과가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겁박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검사가 존재한다면 그 검사는 국민에게 복종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너는 공무원 그만둬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싸움의 기술이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보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싸움을 거는 거잖아요. 네. 우리 조직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그 조직 안에 있는 인간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해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중에 정치검사만 지금 박용진 검사장이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이따 설명해 주세요. 저도 얘기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들만 날뛰는 거고 나머지 이제 할 수 있는 제일 가시적으로 큰 국민들한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게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단체 행동을 하는 거다. 자기들끼리는 그런 물밑교감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행동을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와 같이 싸워. 그래서 선빵 날리듯이 막 덤벼들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힘이 있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슬쩍 한번 피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해요. 같이 확 싸움이 붙어주면은 검사들이 바라는 게 지금 제일 그거란 말이에요. 언론이 와글와글하고 국민들도 막 시끄럽고 막 피로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검찰개혁 법안은 지금 바뀌었지만 아직 검찰이 완전히 찢어진 건 아니니까. 네, 1년 남아있죠. 되돌이킬 수 있다. 그런 기대를 아직도 접지 않은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금 살짝 피해주는 게 나을까? 피했다가 다시 한 방울 더 때리는 게 나을까? 여러 가지로 저는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냥 대거리 안 하고 조용히 감찰하고 그냥 뭉겨버리는. 아니 조용히 감찰하고 조용히 징계하고 조용히 보내면 안 되나요? 아니면은 권한이 그런 메시지 줄 수도 있겠죠. 네.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 참 고생 많다. 너네들 내가 그때까진 법무부 장관 할 테니 돌아올 자리 다 만들어 놓을 거고 가서 고생한 거 다 알고 있으니 거기에 따라서 당신들이 갈 자리 다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뭐 이렇게 뭐 유화책을 좀 써야 될까? 왜냐면 그게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일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해결될 집단이었다면 저희가 입법까지 하면서 같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검찰들 같은 경우 누구죠? 한동훈이 보여준 거 아닙니까? 네. 6가지 수사에서 2가지 수사를 줄이니까 등자 하나 가지고 해가지고 수사가 다 복원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네, 시행령으로. 실질적인 검찰의 권한들을 다시 확보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 하라고 하더라도 저는 검찰들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에게 타격을 주는 방식을 통해서 빠터 방식의 자기들의 권한들을 지키려고 노력할 거예요. 아마 제가 핵심적으로는 보안수사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 고리라도 걸어놓게 되면 그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경찰 수사 딴지 놓으면서 왜 검찰들이 수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게 복권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작업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다른 공무원 집단이었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겁나서 못하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났더라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 공무원들인데 이런 생각을 대놓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자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기득권 세력으로서 자기들이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버릴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국가 공권력에 대한 또 법질서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검사들이 연타석 도전인데 이에 대한 응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잠시 숨고르기도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게 결국 이번 사태의 뿌리가 어딘지를 좀 살펴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현직 검사들인지 아니면 현직 검사들에게 뿌리를 받고 있는 또 다른 기득권층인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검사의 수사 권한이 없어진다거나 축소된다고 해가지고 검사들이 딱히 피해보는 건 없어요. 좀 솔직히 일하는 게 수월해질 뿐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검사의 수사 권한이 없어지면 누가 제일 피해를 보느냐?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제일 손해를 봅니다. 매출이 당장 떨어지겠죠. 매출이 아마 절반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실제로 그분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현직 검사들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펌프질하기 시작했던 얘기도 제법 들리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검찰 동호회입니다. 네. 네. 그리고 검찰 동호회에 등장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말이 검찰 동호회지 사실 저기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검사장 시절부터 이 검찰 동호회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셨어요. 뭐 김주현 전 민정수석도 마찬가지인 거고, 뭐 지금 봉욱 그 민정수석도 마찬가지고, 옛날 오광수 수석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마 지금 현직 검사들한테 뭔가 뻔뻔질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실제로 보면 그런 얘기도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직접 계속 여기저기 나서가지고 그렇게 외부 활동이 없어졌던 분이 요즘 부쩍 여기저기 뭐 얼굴을 들이밀시면서 한마디씩 거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이게 지금 그런 검찰 출신 정관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밥그릇 수호 작전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현직 검사들을 전면에 내세운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곧 검찰을 그만두고 나오게 될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박영진 검사. 그렇죠. 예. 이런 분들 하기 위해서는 글쎄 이건 진짜 싸움의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당장 검사들 건드린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이 전관 변호사들니까 어떻게 보자면 법조계의 오래된 적폐들인데 이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압할 것인지 이 부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근데 개인 자연인을 해결하는 건 참 어렵잖아요. 동호회라는 게 뭐 일종의 친목단체 수준이니까 뭐 재향군인회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법익격을 갖든 어떻든 간에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제한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럼 정부가 그 사람들 상대로 하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네네. 제도적으로 결국은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의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얻을 이익까지 뺏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고, 역으로 말하면 지금 검사들한테 그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말이 뭐겠습니까? 너도 그만두고 나올 거잖아. 검사 시절에 너도 돈도 좀 제대로 못 벌었고 변호사들 네 동기들 보니까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너도 나오면 내가 챙겨줄 수도 있고 내가 받은 것만큼 너한테 돌려줄 수 있잖아. 이게 검사들한테 엄청나게 큰 검사들이 흔히들 갖는 검사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지금 사라진다고 하는 불안감. 네네. 그걸 때 이 사람들은 활용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싸움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박영진 검사장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줘야 된다. 알려주면 이러는 자들이 막 발버둥을 치는 거를 그냥 같이 싸워주면 절대 안 된다고 봐요. 그냥 무시하거나 그냥 뭐랄까 눌러버리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박영진 검사장은 문재인 대통령 사회 특혜 채용 의혹 이거 뇌물 사건으로 엮었던 사람이에요. 전주지검장. 전주지검장이에요. 네. 그 전지검장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요. 윤석열 사단에 윤석열보다는 한동훈에 더 가깝다고 하는 평도 있지만 윤석열 사단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꼽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첫 윤석열,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검찰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인사했을 때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갔다가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전주지검장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밀려난 건데요. 그 채널A 사건, 검은 유착 사건 아시잖아요. 네. 그거 수사했던 검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윤석열 징계 국면이 들어가니까 그때 뭐라고 입장을 냈었냐면요. 현 정권과 장관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은 쓰레기통에 처박힌 지 이미 오래됐다. 이런 식의 글을 올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서울 대검으로 고검으로 옮겼을 때 고검 그만둬라 뭐 이렇게 입장을 냈던 검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정치 검사인 거예요. 네. 이런 거 할 때 이런 자들이 와글와글 하면서 막 시끄럽게 하면 언론이 과거 얘기는 싹 빼고 난 다음에 막 받아주는 거예요. 검사들이 이렇게 검사장이 이렇게 저항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그냥 왁왁왁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그냥 눌러버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어차피 검찰 나갈 사람이거든요. 여기에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싸움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데 용납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내란
특검, 그냥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헌정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거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특검법에 의해서 검사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것을 걸고 지금 이런 태업을 벌인다고 얘기하는 건 헌정을 무너뜨리는데 검사들이 여기에 동원되는 형태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기본적인 단어도 입에 올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행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쌍을 붙여서 개쌍을 만드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이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내란과 국정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자들이 이것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서 저런 태업, 자기의 수사권을 지키려고 하는가, 저런 행태를 보이는가, 저런 사람들을 끝내 응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 기득권들은 끝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좀 고도의 싸움의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팰 때 세게 팼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싸우지 말라는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냥 싸움의 기술적으로 기술이에요. 싸우자. 기술적으로 지혜롭게 그러니까 이럴 싸울 때 필요가 지금 있다. 검사들이 일종의 이제 가마치면서 같이 같이 이제 진흙탕, 진흙탕으로 네, 들어가는 싸움을 거란 하자는 말이에요. 거죠. 네. 진흙탕으로 안 들어가면서 점잖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경고의 메시지가 함께 최대한 절제하는 모습 보이다가 안 되면 바로 행동으로 들어가는 결단력이 필요하다. 그 엄중함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굉장히 반발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민주당도 이럴 때 같이 거기에 감겨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국회 차원에서 검사들의 집단 행동을 어떤 방식으로든 입법으로 제재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거나 그거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것과 함께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이렇게 순서에 맞게 좀 조합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셔야 되는 게 검찰만 있는 게 아니라 법원도 뭐 거의 뭐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직위원 재판을 공개했는데요. 한번 만나고 오시죠. 예, 오늘도 피고인 불출석한 걸로 확인되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에 재판을 진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피고인 스스로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자신의 출석을 담보로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점, 교도소 측에서 피고인의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계속하여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출석 문제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보다는 신속한 재판 진행의 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 제277조의 2,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 5, 6에 따라서 불출석 상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번 고지드린 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뭐 사실 뻔한 얘기인데 모르는 바도 아니고요. 그걸 다시 확인한 거는 재판 중계 중이니까 제가 그렇게 꼭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놈은 아니잖아요.로 들리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직위원의 말. 전 사실 저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직위원 판사가 매 재판마다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윤석열이 출석 안 할 때마다 항상 저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거의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반복이구나. 뭐 저는 계속 근데 거의 반복한 얘기를 오늘까지 반복하는 까닭은 뭘까요? 그럼? 중개하니까. 중개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직위원 판사가 잘 웃어요. 근데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중요한 재판을 하는데 이렇게 비실비실 웃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재밌는 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한성진 판사도 또 비실비실 웃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김용현 재판도 같이 있었거든요. 네. 김용현 재판에 나오는 한성진 판사도 계속 웃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왔던 기자들이나 이런 방청하셨던 분들이 판사들이 자꾸 비실비실 웃는데 정말 기분 나쁘다. 지금 국민들은 이거 하나하나 때문에 정말 지금 속이 타는데 분통이 터지는데 자신들은 이렇게 웃음이 나오나?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법정에서 누군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디서 비실비실대고 웃고 있어. 지금 무슨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감치 명령을 내릴까요? 그렇죠. 그렇죠. 각오할까요? 한 일주일? 가시게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한다면 저라도 그러니까 제가 오늘 계속 화만 내는 것 같은데. 아니 화내야 돼. 너무 화날 만한 상황들이에요. 예를 들면 너무 비합리적인. 주기현이 네.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 윤석열이 안 나오는 데는 안 나올 이유가 있어. 이런 법이 있거든. 그러니까 안 나와도 돼. 나는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지금 인권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확 보니까 저 이거 시간 단위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다 속이고 그래서 밖으로 내보내줬지 않습니까? 전 이런 행태를 보고 또 김영현 재판부도 마찬가지인데 변호사들이 막 난리치잖아요. 재판할 때 그 공개가 안 되니까 이제 공개했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그 변호사들한테 하는 얘기가 화내시면 지는 겁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니 그 판사가 그러면 변호인 측의 편을 드는 거예요? 뭐 화내는 거 지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판사는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지구 이기를 왜 설명을 해주냐고 그 사람들한테. 전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내란 재판을 하는 판사들이 이 재판을 바라보는 태도가 왜 저번 탄핵 때 재판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 그럼 이 사람들만 특별한 거야? 그러니까 주기현과 또 제가 판사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한성진 부장판사. 예, 이런 사람들만 좀 특이한 사람들만 하필이면 뺑뺑이 돌려가지고 꽂힌 거야? 그러기엔 너무나 많은 의구심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득권들이 내란 세력 이후에 소위 무너질 것 같다라는 느낌들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 진짜 고도의 싸움이 그립지하다. 아니 고도의 싸움 이런 좋은데요. 느낌에. 그러니까 대법원 감사위원회에서 밝힌 게 주기현이 뭐 잘못한 게 크게 없는 것 같다. 뭐 휴정기에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내일 재판 준비하러 가느라고 뭐 한두 잔밖에 안 마셨고 어쩌고저쩌고 막 정말 전문 용어로 설레발을 친 다음에 마지막에 공수처에서 수사하면 그거 한번 지켜보겠다 였잖아요. 그런데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해 버립니다. 이건 우롱 맞죠? 그러니까 사실상 저 법원이 지기현을 보호하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한 거죠. 이거는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오더가 내려갔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 뭐 요즘 많이 인용이 되고 있던데 그 영장 전담 판사 4명 중에 3명이 같은 날 수원지법에서 같은 날 발령받아서 온 분이에요. 똑같이 왔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경력을 보면은 어떻게 한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비슷한 경력들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거는 분명히 조희대 오더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영장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조희대 오더를 통해서 나왔다고 의심하시는 거고. 아니요, 그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하시는 거고. 네, 그러니까요. 그럼 4명의 판사 중에 3명 또는 4명 전부 다가 조희대의 명을 따라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판사들이라면 거기서 무작위로 배당하는 건 의미가 없죠 이제. 네. 그때부터 의미가 없는 거죠. 4분의 3의 확률인 거죠. 아니 그리고 또는 4분의 4. 그 중에 또 한 명도 간 보겠죠. 뭐 정확하게 네, 보여줬습니다. 간 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나 싶어요. 어떻게 같은 날 똑같이 수원지법에서 다 서울중앙지법으로 오는데 하필이면 그분들이 다 전부 다 이번에 그 받는 거예요. 그 영장 전담 판사로 배치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 같이 오신 판사 중에 한 분이 또 이번에 지금 또 다른 내란 재판 하나 받고 담당하고 계신 게 백모 네. 그분도 거기 속해요.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 예, 등. 보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자, 그럼 기초학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일하는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인사 이동을 하면 영전입니까? 좌천입니까? 영전으로 봅니다. 영전이죠. 센 영전입니까? 아니면 그만한 영전입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 서울중앙지법이 가장 그 선호가 되는 곳이고 출세를 하는 기본 코스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출세할 수 있는 일종의 보증서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원지법에 있다고 해서 출세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수원지법에 있다가 중앙지법으로 오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 다음 인사 때 너한테 한 자리 주겠다 이런 보증서처럼 보이게 됐죠. 그러면 굉장히 충성하는 마음이 막 생기겠네요. 그럼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영장전담 판사는 더 그런 자리인 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 그 사람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면 중요한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덕수 굉장히, 같은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입으로 독립적으로 판결한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도, 그러니까 사법부는 두 가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틀 동안 7만 페이지를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소위 무죄가 될 만한 한 내용이니까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말도 안 되는 신속한 이 부분 하나하고, 이번도 마찬가지인데 직위원 문제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자료 달라고 하니까 자료 안 준 거 아니에요? 자료 안 주고 계속 뭉개고 있다가 갑자기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가 보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별 문제가 없긴 한데 우리 말을 안 믿을 테니까 공수처가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고민해 볼게. 그랬더니 공수처 알았어. 그럼 우리가 영장을 줘서 압수수색을 할게. 그랬더니 안 돼, 그건. 아니 이게 뭐 애들 장난이냐고요, 상식적으로. 그럼 이걸 이해해 달라고요?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이라고 얘기해 달라고요? 이걸 누가 믿냐고요? 그러면 이 저희 직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을 벌여서 직위원을 보호하고 있는 그 직위원이 판결을 하고 있는 내란 재판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 사법부가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의대 하나 때문에 사법부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의대 대법원장은 나름 또 출구 전략도 마련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직위원이 지금처럼 계속 재판을 해서 결과를 내면은 국민들 누구도 승복하지 않을 겁니다. 설령 윤석열한테 사형 판결이 난다고 해도 뭔지 좀 찜찜해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위원이 아마 그대로 이 재판을 끌고 가진 않을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재판이 여러 개 좀 분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이거를 병합을 해야 됩니다. 네. 병합을 하면은 판사 둘 중에 하나는 나가야 된다는 거, 그만둬야 된다는 걸 의미하죠. 이때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나름 출구 전략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판사를 바꾸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곤란한 측면이 생깁니다. 그리고 뭐 재판부 갱신 절차에도 약간 좀 곤란한 점이 생기는데 이렇게 병합을 하게 되면 얘기가 또 틀려져요. 그리고 판사 본인도 아무래도 좀 명분이 좀 쓰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아마 출구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서서 그래 내 나중에 조만간 나 재판 털고 나갈 건데 뭘 끝까지 이렇게 물고 늘어져. 그 뒤에 가면은 니들 내 거 안 뒤질 거잖아.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 뭐 이런 태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지금 1심 진행 중인데 다 1심 진행 중이잖아요. 네. 진행 중에 지금 병합할 가능성이 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할 수도 있죠. 12월이면은 그렇죠. 제가 볼 때 11월 인무렵일 거라고 보여져요. 11월쯤에 11월, 12월 인무렵 판결 나기 직전에. 그리고 법원 정기 인사도 아주 먼 건 아니고. 자, 그러면 하여튼 조의대하고 직위원의 문제든 많이 나왔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 감사위원회가 대놓고 감싸고 영장은 기각해버리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의대, 직위원 각각 달리 대응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대응은 좀 이따 또 얘기해 네.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아니 제일 뭐 큰 탄핵, 고민이에요. 뭐 특검, 뭐 주리를 어떻게 특가, 우리가 뭐 이런 그러니까 거. 네. 이번에도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 국정자원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보니까 그동안 관리를 엉망진창을 하고 이중화도 안 시키고 그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큰 배터리를 바로 서버 옆에 60cm 옆에 붙여놓고 일반 민간 기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자기들끼리 계속 했던 거잖아요. 시키는 사람 입장이 되니까 자기는 치해복권이 어느 정도 되고 자기들끼리 그냥 쉬쉬하면서 계속 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요. 저는 사법부도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얼마 전에 보도됐지만 제주지법 부장판사들이 낮에 낮술 마시고 노래방 가겠다고 행패 부리고 막 이러다가 했잖아요. 네. 근데 그냥 일반 회사 같으면은 제가 볼 땐 최소 정직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의 조치하고 말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는. 이게 사법부 안에서는 계속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감히 검사들이 그러잖아요. 감히 검사를 건드려? 판사들도 똑같이 감히 우리 판사를 건드려? 검사 못지않게 판사는 더 심했을 수도 있어요. 네. 물론 판사들이 대체적으로 샌님 같고 그런 것들을 꺼려하는 판사들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게 한꺼번에 확 하고 팍 하고 터져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직위원은 어떤 방식으로든 빼야 된다고 하는 쪽에 더 의견을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직위원이 불법 행위를 했느냐, 위법한 행위를 했느냐는 것만 자꾸 우리가 얘기하는데 직위원은 이미 재판정 위에 재판장으로서 서 있으면 안 돼요. 법대에 서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직위원이 자기가 룸사롱 접대 의혹 나왔을 때 별도로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든 자기가 개인적인 입장을 낸 게 아니에요. 재판 과정에서 지금 내란 재판의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나는 삼겹살하고 소주만 먹어. 그것도 사주는 사람도 없어.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윤리감사한 거 보면 어떻게 된 겁니까? 술도 마셨고 룸사롱도 갔었고 가서 술 안 먹은 것처럼 사진만 찍고 온 것처럼 처음에 얘기하더니 술도 몇 잔 먹었다면서요. 그 몇 잔이 몇 잔인지 10잔인지 20잔인지 2잔인지를 어떻게 알겠냐고. 그리고 그것도 더 접대를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아니 시간이 다 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직위원은 어떻게 그러니까 해야 돼요? 판사들이 네. 판사 품위 유지 의무 그거 어긴 거랑 마찬가지고 법대위에 올라서 자기가 국민들한테 대국민 거짓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면서 한 말에 신뢰성을 의심받는 이상 그 판사는 내려와야 마땅하고 전체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빼야 된다죠, 빨리. 그러니까 그럼 해도 일종의 법원의 자정작용을 촉구하시는 거네요. 스스로 지금으로서는 내려오든지 법원에서 인사 발령을 해서 내려가게 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탄핵 이런 데는 찬성 안 하시고. 네, 개혁의 네. 어려운 점이 바로 그런 것 때문인 네, 것 네. 같아요. 우리 장 변호사님. 이 네, 사실 이 결국엔 전 지금 손댈 수 있는 건 탄핵밖에 없어요. 지금 뭐 판사나 대법원장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은 사실 다른 방법으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결국 판사는 또 판결은 또 판사가 할 거예요. 그나마 같은 판사들이지만 그나마 조금 분립되어 있는 게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그나마 약간의 기대를 해줄 수 있는 데가 헌재라고 본다면 현재로서는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게 탄핵밖에 없다 봅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적어도 몇 달 동안은 의사 직무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기 그러면 때문에 재판부가 자연스럽게 교체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 점도 있고요. 저는 항상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공무원들 같은 경우 수장이 바뀌면 사람들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가장 대표적인 데가 솔직히 법원 판사들입니다. 대법원장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네. 정말 놀라운 걸 제가 많이 봤는데 다 바뀌도록 자기를 맞춰가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의대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의대도 탄핵? 조의대 예 그렇죠. 조의대를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빨리 강구하고 실제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제가 뭐 법관 정령법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문제라든지 혹은 뭐 탄핵이라든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한다고. 법 개정이든 봐요. 탄핵이든 모든 방법 동원해야 요거 된다. 제가 한 20초만 말씀드리고 네, 20초 싶은데요. 좋습니다. 헌재에서 한덕수 탄핵 기각한다거나 계속 기각했었잖아요. 윤석열 건은 이제 탄핵을 받아들였지만, 근데 그럴 때마다 했던 논리는 자기네들은 조사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조의대 행위 그리고 직위원 행위가 공수처에서 수사한 결과가 나올 정도가 돼야 그거를 탄핵 재판에 올려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네. 게 필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열이면 열 탄핵 기각될 거예요. 왜냐하면 탄핵 심판을 지금 거의 형사재판 수준으로 엄밀하게 엄정하게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증거를 눈앞에 딱 제시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건 현실론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정욱 박사님, 직위원 조의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출구. 가장 어려운 게 결단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편할 수도 있죠. 뭐 왜냐하면 탄핵을 할 수 있는 숫자를 가지고 있고 민주당이 탄핵 칼을 쓰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수용될지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저 같으면 예를 들면 직위원이 2월 4일 날 윤석열 구속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지 50분 만에 핸드폰을 바꿨는데 그게 6년 만에 바꿨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의원으로 치부할 수 있는가? 그래서 논쟁이 많지만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룸살롱 접대 의혹 나오니까 이틀 후에 또 핸드폰을 바꾼 일이 벌어졌다.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거의 이걸 그냥 추정입니다만 야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법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법은 그런 추정만으로 되지 않는 거고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나중에 기각이 됐을 때 발생할 이런 파급 효과도 지금 엄청 민주당 내부에서는 고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솔직히 답이 없어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전 결단이다. 결단은 뭐냐? 내부에서 결단하고 난 다음에 치고 나가는 거고 그걸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결정하고 듭니다. 또 책임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쵸, 저는. 원내대표가 밀어붙이고 후폭풍 불면 그만두고 아니 책임 아니 진짜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든 얘기를 하지 못해요. 아니, 저는 뭐냐면 그냥 계속 현안을 가져가는 것도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도리가 아니다. 문제가 칠 건 치고 그럼 뭐 조의대 직위원을 분리하든 뭐든 하여튼 민주당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책임지는 모습도 중요하고 결단하는 모습도 중요하고 국민들이 맨날
대신 걱정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예, 추석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맨날 검찰 걱정, 뭐 법원 걱정, 그다음에 경제 걱정, 뭐 여러 가지 걱정 많이 하는데 아무리 국민이 나라를 구하는 게 제2의 부업이라 하더라도 정치권이 역할을 좀 해줘야죠. 스픽스는 추석 연휴에도 계속 방송을 보내드릴 겁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청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함께해 주시고요. 요새 구독자 증가 폭이 약간 둔화되고 있는데 한번 땡겨 주시기 바랍니다. 드릴 말씀도 있습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곳이 아니라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 줍니다. 지금 가입한 보험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상품 제안까지 해드립니다. 전화번호 기억해 주세요. 1644-1236 또는 010-7612-3303 010-7612-3303 카톡 또는 문자 상담 예약은 24시간 가능합니다. 현명한 보험 플랜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기가 막힌 뮤지컬이 상연되고 있습니다. 나의 대통령 김대중 10월 26일까지입니다. 장소는 부천 시민회관 대공연장입니다. 스픽스 공동구매 특별 할인 링크 더보기에 보시면 고정 댓글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시면 인증번호를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이니까 2025 입력하시면 할인된 가격에 티켓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 적용 기간은 전기간이고 전회차입니다. 할인율 어마어마하네요. VIP석이 11만 원인데 6만 원에, R석 8만 8천 원을 5만 원에, S석 6만 6천 원을 4만 원에 할인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링크 접속하셔가지고 인증번호 2025 누르시고 날짜와 좌석을 고르신 다음에 결제하시면 예매가 완료됩니다. 티켓은 어떻게 하냐고요? 공연 당일날 매표소에 가셔서 예매하신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확인해 주시면 현장에서 티켓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연 시간 1시간 전부터 티켓 수령 가능합니다. 곧 명절입니다. 사실 지금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 우리 민주시민답게 활발하게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죠. 역전의 용사들 생방송 시간이 지금 8시에서 저녁 6시로 변경되고요. 아마 여러분들 정말 놀랄만한 깜짝 놀랄 진행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누군지 기대해 보시고요. 10월 13일 월요일 6시에 딱 보시면 아십니다. 정말 아까운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진행자가 진행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아니죠. 네, 저는 오창익 앵커이신 줄 알고 저도 이렇게 자랑을 하시나? 그렇게 얘기하시고는 남을 스타일이라고. 저는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네, 이거는 뭐 진짜 훌륭한 분이 진행을 맡아주시고요. 여러분 하여튼 스픽스와 함께 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장용진 기자, 그 다음에 김종옥 박사, 김승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하여튼 구독자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